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입니다. 우선 어제 후임에도 불구하고 태풍 상황 보도에 힘써주신 많은 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18호 태풍 미탁이 10월 2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태풍 제18호 미탁은 9월 30일 09시 현재 타이페이 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16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풍은 10월 3일 새벽 제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3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해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풍이 남해상에 가장 근접하며 한반도를 통과하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 사이에 한 달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와 태풍으로 인해 높은 물결이 있는 시기가 겹쳐서 해안도로 해안가 침수가 우려가 됩니다. 지난 17호 태풍 타파의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태풍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은 종관영 정포 예보정책과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보정책과장입니다. 벌써 7번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0시 발표 태풍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입니다. 태풍은 대만 북단을 통해서 중국 상해를 거쳐서 우리나라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일경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를 통과할 때의 중심 기압은 약 9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해안으로 들어올 때의 중심 기압은 약 985 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 최대 풍속은 약 27m/s, 초당 최대 풍속의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이 10월달에 태풍이 북상을 해서 들어오는 이 사례는 굉장히 희귀한 드문 사례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통계 자료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상에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대기의 흐름장을 보시면 여기 소위 말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압골이라고 해서 어떤 남서류가 좀 강한데 부분이 있고 제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는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움직임과 그리고 태풍 이동 속도에 관련된 것이 변동성이 되겠는데 그 부분 또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시에 이 분석일기로인데 다른 건 다 생략을 하고요. 여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을 가만히 보면 이 세력이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 서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태풍은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현재 북서진 중에 있고, 그리고 한 25도에서 17도 사이에서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에 대해 편서풍을 만나면서 약간 전향을 해서 북동진에서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제트가 상당히 너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 태풍이 현재 발달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970헥토파스칼까지 발달을 했죠. 그 사이에서 보시면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해수면 온도는 28도 정도, 평년보다 0.5도씩 정도 높습니다만 평년과 비슷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태풍이 이동을 하면서 이 대만의 북단과 상해를 거치면서 27도를 넘어서는 선이 오늘 내일 중으로 27도를 넘어서는 선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태풍은 오늘과 오늘 밤 이 최성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태풍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연륙량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가장 높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해양 연륙량도 좀 떨어져서 태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좀 작아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풍의 강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면의 온도입니다. 왜 해수면의 온도가 중요하냐면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에너지 원인 해수면의 온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가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5일 평균작으로 놓고 보면 27도선이 대만 북단로에서 일부 큐슈 쪽으로 걸쳐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천리안 EAO 위성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해수면의 온도 분포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5일 평균장보다는 좀 더 27도선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5일 평균장보다는 해수면의 온도가 태풍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이 현재 우리가 어제 예상했던 오늘 태풍의 강도는 965헥토파스칼입니다. 오늘 공부 시에 강도가. 그런데 975헥토파스칼이 현재 우리가 분석은.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한 10헥토파스칼 정도 덜 발달했죠. 덜 발달한 이유도 역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태풍의 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풍의 이 강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두 번째는 대기의 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는 이 열대 수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생기는 이 응결 잔열이 되고 또 하나는 연지도로 태풍은 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쪽이 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바람차가 크면 태풍으로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지금 현재로서는 태풍이 인디시어라고 이야기하는 상하층 간의 바람차가 적지만 대만 북단으로 올라오면 태풍의 인디시어가 커지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북단까지는 좀 발달을 하는 부분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상해 쪽으로 들어오면서 태풍이 상하층에 불릴 가능성도 있고요. 약화될 가능성도 현재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희가 태풍의 진로를 예측을 하면서 나타났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풍이 이와 같이 쭉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기는 물론 여기 유도상으로 가장 근접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통과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가장 근접한 시기는 여튼 목포나 같은 데겠죠. 포물선으로 돌아가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태풍이 제주를 통과할 때 980헥토파스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해안으로 진입을 할 때 985헥토파스칼의 강풍 반경은 약 250km 정도로 볼 것으로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상에서 그러면 어떤 가변성을 갖고 있고 어떤 우리가 대응 방안이 어떤 예상 강수량과 바람 분포를 갖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 놓여져 있는 제주도, 바로 영향을 받는 곳, 그리고 이 해안 쪽에서는 강수량이 제주 산간 같은 경우는 최고 연 600m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00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 여기 보통 태풍이 올라올 때 지리산의 동쪽 사면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400mm 이상은 지리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태풍이 통과해서 들어가면 계속해서 동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동 지방 같은 경우, 동해안 지방 같은 경우에는 4일까지 약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남쪽 지방에 150에서 300 정도, 100에서 200 정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30에서 80이고요. 많은 지역은 물론 이제 가까운 지역이 되겠지만 태풍 가까운 지역에 120mm 이상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풍에 대해서는 주로 해상 쪽으로 해서 약 30초당 35에서 45m/s. 그리고 일부 도서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흑산도라든지 일부 도서지역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50초당 50m, 시속으로 놓고 따지면 180km 정도의 바람이, 강한 바람이 같이 더불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고는 최대 9m까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태풍 특보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면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이 강풍과 풍랑지구는 발표가 되겠죠. 올라오기 전에. 왜 그러냐면 노을이 계속 밀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태풍특보가 발표가 되는 시점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2일 밤, 그 다음에 2일 밤, 그 다음에 3일 새벽, 3일 오전. 태풍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4일 새벽까지가 가장 그 피크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미탁에 대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이제 호우가 되겠죠. 비가 이렇게 해안에 집중이 되고 또 산간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리산 산지, 그 다음에 제주도 지리산, 강원 영동 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강풍도 역시 그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부지방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풍도 역시 35에서 45, 도서 지역에서는 50m까지 초당 그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초당 15에서 30m 최대 풍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에서 30m 그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해상에 대해서 보면 해상이 2일과 그 3일 사이, 2일과 3일 사이에는 사실 그 우리가 월간으로 보면 대적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파고가 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시기가 해당이 되죠. 거기에 또 만조 시간이 이와 같이 만조 시간이 겹치는 시기에 대해서는 태풍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면서 월파나 이런 걸로 인한 해안의 그 침수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방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와 같이 현재 그 전남 해안 쪽으로 상륙하는 그 경로, 그리고 전남 해안 쪽으로 오전 중으로 3일 오전 중으로 상륙하는 경로를 그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저희 그 태풍 분석관하고 그리고 특별 대응관 그리고 태풍센터하고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해왔던 결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의 현재의 이동의 그 방향과 속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판단한 것보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공구시에 예측했던 오늘의 공구시 예측보다 약간의 남쪽과 서쪽에 좀 가 있는 부분입니다. 태풍이 좀 느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03시에 나갔던 태풍 정보를 약간 수정한 이유는 현재의 이동 상황을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구시에 그 목포 부분으로 상륙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같이 그 결과를 공유를 저희들이 같이 했고요. 따라서 현재 이동 속도가 좀 더 느려지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서쪽으로 밀리면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냐면, 조금 더 느리고 서쪽으로 밀리면 보시면 포물선을 길게 그리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포물선이 길잖아요. 이동 경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이 좀 늦겠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경로를 만약에 그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대만 쪽에 좀 더 붙어갈 테니까 대만 쪽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두 번째는 상해의 그 서쪽에는 육상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좀 더 약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대신에 속도는 좀 느려지고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지고, 대신에 또 하나 태풍이 상륙 시점이 조금 더 북상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와 같이 가능성을 본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그 예보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현재 태풍이 서쪽보다는 현재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빠르게 북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빠르게 북상을 하는 경우에는 태풍은 계속해서 열대해상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강도를 유지한 채 좀 더 빠르게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그 변동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예보가 생산이 되고 통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태풍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겠고요. 좀 더 남쪽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뭐가 가능성이 더 높을까를 판단을 해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태풍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이 윈디시어 지역을 만나면서 좀 더 약화가 되면 태풍의 진로 변경에 굉장히 큰 변동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강도와
현재 그 이동과 그리고 그 마찰과 그 다음에 SST 그 다음에 그 미디쇼 이런 변화들이 이 사이에서 다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상해를 통과를 하면서 태풍이 어떤 강도로 어떤 진로를 겪느냐가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으로 상륙을 하고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오느냐를 또 결정해주는 아주 키 핵심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거에 그럼 우리가 왜 그런 태풍 정보를 생산을 하고 그런 그 강수량과 그리고 바람을 그 예보를 했느냐 유사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29호 태풍 때 세스 사례입니다. 왜 94년도면 벌써 25년도 지난 사례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면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에 상당히 내륙으로 들어온 사례가 사실 이 사례입니다. 94년도 이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 서해상으로 태풍이 올라온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례가 94년도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태풍이 제주를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이때까지의 진로도 좀 유사를 하고요. 그리고 강도도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태풍이 제주도에서부터 목포로 이동할 때까지 어떠한 기상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해 보면 이번 태풍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례 때 태풍이 올라올 때 바로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 벌써 남서해안 쪽으로부터 비가 시작이 되고 태풍이 통과를 하면서 바로 이제 또 영동 지방에 이제 비가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역시 지리산 쪽에 태풍의 영향으로 지형 효과의 영향으로 그 강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보면 보통 강원도 쪽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9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기상 관측망 자료가 촘촘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상 관측망 자료가 촘촘하기 때문에 산악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자료가 많죠. 이때는 제주가 189mm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평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산악의 관측망이 굉장히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때의 바람의 분포를 보시면 바람도 역시 이때는 주로 관서 위주로 AWS보다 관서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최대 풍속이 약 40m 가까이 나타났던 그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바람은 충분히 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차바의 경우는 상당히 경우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바는 굉장히 강한 강도로 올라왔던 그 사례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2년도에 이 라마순 사례인데, 자, 라마순 사례도 비슷합니다. 서귀포 쪽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서해상으로 들어왔던 태풍과 비슷한 경로와 비슷한 세기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될 텐데요. 물론 7월입니다. 이 라마순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달에 서해상으로 올라온 사례는 51년 이후에 태풍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주로 7월 달, 8월 달 사례를 주로 참조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에서 보면 역시 보시면 제주도 산간, 그 다음에 지리산 부근, 영동지방,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바람도 이 여수의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m가 넘는 도서 지역의 바람이 불었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약 40m도 넘는 30m, 40m 가까운 그런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참조를 해서 예보가 생산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타파잖아요. 타파하고 세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세기를 갖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타파는 제주를 통과할 때 약 970에서 75, 그리고 이 대마도를 통과할 때 980이니까 본태풍과 크게 차이는 그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본태풍이 18호 태풍이 조금 강도는 적을 수는 있는데요. 타파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타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북쪽의 한기에 의해서 전면 쓰를 때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죠. 여하튼 타파의 이 강도와 비슷하거나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타파는 제주도 서쪽을 통해서 대한해부로 빠져나갔던 바로 그 직전의 태풍이 되겠고요.
자, 그럼 타파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전면 수렴대에 의한 비나 바람이 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걸 그 염두에 두고 타파의 경우랑 비교해가면서 그 가늠을 해보시면 현재 태풍의 강도를 세기를 영향을 추정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 9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9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시점이 9월 달을 9월 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발생을 해서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태풍의 통계는 9월 태풍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9월 태풍에서 보시면, 보세요. 9월 달에 여튼 보통 평균적으로는 5개 정도 발생을 해서 0.6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거 30년의 통계죠.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그 다음에 2019년, 여기 2개라고 아직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영향을 미치면 3개가 되겠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근 3년 정도, 3, 4년 때부터 10월 달에 9월 말이나 10월 달에 태풍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태풍 시기는 9월이면 다 끝나죠. 그렇죠? 10월 초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 않은데요. 자, 9월 태풍만 놓고 보더라도 발생에 우리가 6개 발생을 했는데 열대 태풍 영상에서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영향 개수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평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길래 그러느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평년은 이와 같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그러면 태풍이 발생을 하면 주로 일본 남단으로 지나가는 것이 9월달 통계의 그 일종의 기후값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발달해서 북쪽까지, 이렇게 서쪽에, 북서쪽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나라 태풍이 올 수 있는 길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이 일종의 예보관들 표현에 따르면 버티고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지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9월달 10월 초까지도 우리나라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번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1951년, 59년도 7개의 영향을 받은 이래로 또 가장 많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에 보면 10월 상륙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이 언제든 상관이 없이요. 여하튼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우리나라 내륙으로 중심이 들어왔느냐를 놓고 통계를 봤었을 때 94년도에 발생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16년, 18년입니다. 그 다음 19년도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최근 3년 들어서 그 상륙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또 하나가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태풍이 10월 달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번이 만약 서해상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또 최초로 10월 달에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최초의 태풍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의 기후 패턴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반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가장 늦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98년도 제15 태풍 제브라고 하는 태풍이 있습니다. 이 태풍은 98년 10월 16일에 18일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일본 남단을 통해서 큐슈로 진행했던 태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향태풍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10월 중순까지는 여하튼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2019년도에 보면 7개의 태풍에 대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7개의 앞으로 18호 태풍까지 포함을 하면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18호 태풍 니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